예, 반갑습니다. 제가 뭐 인사도 하고 북치고 잡붙이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략하고 그냥 지나가자 했고, 제가 또 빨리 해야 이 땡땡 교수님께서 또 워낙 또 말이 많으시니까 아마 또 몇 마디 더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게 뭐냐 하면은 밖에 나가 많이 듣죠? 남북한 간에 전쟁이 발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저는 경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 이론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께 남북한 간에 전쟁이 발생하는가 발생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현실주의에서 세력 균형 이론에 근거한 발언입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는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3사관학교에서 교재로도 많이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전쟁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학생들이 있는데 전쟁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반이 딱 바뀌잖아요. 그죠? 반이 딱 바뀌면 긴장감이 막 돕니다. 뒤에 농띠들 사이에. 왜 농띠들 사이에 긴장감이 돕니까? 짝 먹으려고. 그죠? 짝 먹으려고. 짝 먹으려고 긴장감이 막 도는데 뒤에 키 크고 힘있던 놈끼리만 긴장감이 돕니다. 그죠? 그죠? 왜? 짝을 먹어야 되겠다는 목적이 같고 힘이 비슷하니까 싸우려고 합니다. 그죠? 힘이 비슷하면 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나 뒤에 농띠하고 앞에 째매난 사람하고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운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농띠는 백지 싸움 하다가 이기도 먼저이고 지면은 어떻습니까? 쭉 나갑니다. 그죠? 앞에 째매난 놈은 어떻습니까? 싸워봐야 또 되게 쳐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에게 뭐합니까? 복종합니다.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사이에서도 목적이 같고 힘이 비슷하면 전쟁이 발생합니다. 자, 남북한 간의 목적은 뭡니까? 자국 중심의 통일이죠. 그죠? 자, 힘은 어떨까요? 좀 이따 합니다. 그죠? 어쨌든 국가들 사이에서도 목적이 같고 힘이 비슷하면 전쟁을 해요. 왜? 싸워가 이길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나 강한 국가하고 약한 국가 사이에는 전쟁을 안 해요. 대체로 뭐합니까? 전쟁 위협. 이 새끼 말 안 들을래? 깨게 듣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기라.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이게 바로 전쟁 이론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뭔지 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심각하게 국가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다.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라크 전쟁 전에 어땠습니까? 미국이 이라크 후세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야, 이 자식아, 너 말이야 생화학무기 개발하지. 정거내라. 야, 이 자식아, 후세인, 너 말이야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지. 막 압박을 하니까 후세인이 미쳐 환장할 노릇이라. 그래서 야, 이건 국가에 대한 자율성 침해다. 전쟁 아니고는 도저히 탈출구가 없다. 후세인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취했고 미국이 갖다 셀이 박아낸 겁니다. 두 번째, 강대국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떨 때? 국가의 위신이 심각하게 추락했을 때. 아프간 사태입니다. 아프간 사태. 자, 테러 집단들이 뭘 했습니까? 미국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켜버렸어요.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뭡니까? 자존심의 추락이죠. 그래서 미국이 뭘 선택했습니까? 강대국이지만 전쟁을 선택해서 아프간에 진격한 겁니다. 종합하면은 힘이 강한 국가가 만나면 싸웁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비슷하면 전쟁을 합니다. 왜? 승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이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싸워봐야 뻔하고, 그죠? 힘이 신 놈은 이기봐야 본전이고 지는 쪽 닦아고. 러시아 얘기로 지금 약한 놈은 싸우면 국가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는 힘의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남북한 간의 힘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력 비교. 이것도 이제 책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책이 국가의 힘 하는 책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이 국가안보의 정치 경제학 하는 책인데 누가 썼을까요? 저의 사부님이 썼습니다. 이 책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 누가 셀까요? 누가 셀까요? 남한이 세죠. 왜 센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군사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개수 비교, 화력 점수, 군사비 누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수 비교는 뭐냐? 빈 카운팅기가 콩알 나달색입니다. 무기의 개수로 비교하는 겁니다. 네 소총한 개, 내 소총한 개, 네 비행기 한 대, 내 비행기 한 대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은 남한이 북한의 한 70~8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강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력 지수, 화력 점수라고도 하는데요. 기준 사단이나 여단을 정해놓고 폭발력의 크기를 비교해서 하는 건데요. 화력 점수로 비교하면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은 비슷합니다. 세 번째가 군사비 무게인데 현대 군사학계에서 가장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즉 뭐냐면 군사력에 투자한 돈이 많을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에이! 돈 많이 든다고 뭐 강해? 자, 여러분, 국방비 군사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첫째 뭡니까? 인건비. 군인에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월급 주는 거. 군인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월급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 국가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군인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집니다. 두 번째, 운영유지비입니다. 운영유지비는 군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돈, 훈련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운영유지비를 많이 썼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군대가 체계적이고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투자비죠. 그죠? 투자비는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데 드는 돈, 무기를 사오는 데 드는 돈, 무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돈, 무기를 개발하는 데 드는 돈을 투자비라고 합니다. 투자비가 많다는 것은 진지가 잘 구축되어 있고 현대화된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비로서 비교하는 게 지금 현대 군사학에서는 정설입니다. 이 군사비 무게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1950년대까지 북한의 군사력이 우위입니다. 왜 우위겠습니까? 바로 사회주의권의 확장을 위해서 소련이 북한에게 군사력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60년대가 가면은 남한이 역전시켜요. 약간. 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새가 빠지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굉장히 증강시켰습니다. 아니, 미국도 말이야. 한국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거든. 한국이 무너지면 사회주의권이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주의권이. 그래서 미국도 한국 정책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군사력을 원조를 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가 되면 남한이 미세하게 앞서갑니다. 70년대가 가면 다시 역전시켜요. 북한이. 이때 북한이 대단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자주국방정책과 군사장비의 현대화 정책. 그러나 80년대가 되면 다시 우리가 역전시켜요.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고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국방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01년이 되면 우리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2배에서 6배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고요. 2021년 현재 3배에서 8배 정도 북한에 대해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FP에서 남한 군사력을 세계 6위, 북한 군사력을 30위로 평가하는 것도 그리 과장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동맹국의 군사력이 있잖아요. 야, 여러분, 북한의 동맹국의 군사력이 있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조르조약 조중조약을 보면요, 북한이 먼저 침략을 당했을 때 도와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북한이 침략을 했을 때는 원조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침략을 당했을 때 시차별 전투정비재원에 의해서 미군 병력이 69만 명이 한반도로 상륙합니다. 이 미군 병력 69만 명을 군사비 무게로 제가 평가를 해봤을 때 현재 남한 군사력의 15배 강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군사력,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우방의 군사력으로 봤을 때 압도적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고 이틀 만에 끝나고 3일 만에 끝난다면 현존 군사력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납니까? 아니죠. 일주일 갈 수도 있고 열흘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2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쟁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군사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전쟁 나면 뭡니까? 장비 부사지지, 무기 부사지지, 총알 떨어지지, 포탄 떨어지지, 미사일 떨어지지, 보충해야 되잖아요. 이 보충하는 능력이 경제력입니다.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신속한 동원을 위한 민간 자산. 여러분, 전쟁 군대 장비만 가지고 합니까? No. 전쟁 나면요. 우리나라의 항공기 진집되어서 군수물자와 병력을 실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열차, 군수물자와 병력과 무기를 실어납니다. 우리나라의 트럭과 집차, 군수물자와 무기와 트럭 실어납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SUV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동원 지정된 게 있어요. 그럼 전쟁 나면 바로 뭡니까? 국가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민간 자산이 많다는 것은 경제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예비병력과 민간인이 전투에 참가하는 사고입니다. 자, 여러분. 지킬 게 있을 때 강해집니다. 지킬 게 있을 때 강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고 잘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군대와 국민의 사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를 보면요. 앞으로 누가 봐요? 앞으로 누가 봐요? 앞으로. 갑자기 왜 이래요? 남북한의 경제력을 보면요. 이 국민 총생산으로 보면은 북한은 남한의 1.7%밖에 안 됩니다.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보면 북한은 남한의 3.5%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죠? 잠깐만요. 다시 말해서 전쟁 수행 잠재력에서 북한은 남한의 잽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키야 저 파트너로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북한이 무력 충돌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국가의 목적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회담을 통한 경제 성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은 전쟁을 선택해야 하는데 전쟁 능력이 부족합니다. 현존하는 군사력도 잠재적 군사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연평해전과 이런 것처럼 부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전면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면전도 뭡니까? 아무리 북한이 남한에게 대화하자 도와달라 해도 안 도와주고 북한도 계속 외면하고 궁지에 바로 몰렸을 적에 북한도 뭡니까? 전면전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전면전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전쟁 전략은 단기 속전속결입니다. 단기 속전속결. 전격전이죠. 전격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후방 동시 공격으로
전쟁 수뇌부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킨 후 항복을 받아내는 전범입니다. 자, 북한의 전범은 뭐냐면은 기습적으로 전무방을 동시 공격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후 전차, 자주포, 장갑차 부대를 진격시켜 미국 정원전에 남한을 석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휴전선에 북한의 군대가 55% 주둔하고 있습니다. 후방에 45%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후방에 있는 45%의 병력을 전방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잡아냅니다. 뭐로? 첫 번째 잡아내는 게 뭡니까? 고고도 공인정찰기 글로벌로커. 그 다음에 미국의 군사위성 KH-12가 300 내지 500km 상공에서 하루 서너 차례 북한을 찍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겠다. 후방에 있는 45%의 병력을 전방으로 뺀다. 알아차렸다.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준비하고 있으면 북한이 전격전을 실시하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단기 속전 속결입니다. 즉 뭐냐면은 후방에 있는 45%를 그대로 두고 전방에 있는 55%의 병력만으로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전법으로서는 휴전선 돌파도 어렵습니다. 왜? 군사력에서 3배에서 8배 처지는 북한, 3배에서 8배 처지는데 그것도 100%가 아니고 55%의 전력으로 남한을 공격한다. 사실상 휴전선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요행이 휴전선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첫째, 제공권 장악의 어려움으로 근접 공중 지원이 불가하다. 자, 여러분, 북한에 공군이 있습니까? 자, 북한에 공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공군이 없습니까? 현재 북한의 전투기 중에서 몇 퍼센트? 45%가 이륙이 안 됩니다. 45%가 통계입니다. 이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의 주력 최신 전투기가 뭡니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가 뭡니까? F-16입니다. 미국이와 F-16은 붙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 붙었습니까? 코소보 사태에서 붙었어요. 이때 미국이 F-16을 출격시켰고 세르비아에서 미그 29기를 출격시켰어요. 붙었어요, 둘이가. 알겠습니까? 코소보 사태 때 붙었는데 미그 29기가 F-16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코소보 사태 때 미국의 F-16이 뜨면은 미그 29는 도망가기 바빴어요. 자,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는 F-15, 16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스텔스기 F-35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북한에는 공군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이 제공권 장악의 어려움으로 근접 공중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휴전선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곧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대공 방어 체계의 부실로 대공 방어가 어렵다. 북한의 대공 무기가 8,000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8,000군은 전부 다 1950년대, 60년대에 생산된 겁니다. 현대화된 뭡니까?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병참 지원 능력의 부족. 전쟁 수행 잠재력이 남한의 1.7%밖에 안 됩니다. 그죠? 1.7%밖에 안 되는데, 잠깐만요. 돌아갔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CD가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 칸에. 예, 북한에 예, 여기 마이크가 안 켜요. 예, 북한의 전쟁 수행 잠재력은 남한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휴전선을 돌파하더라도 곧 패배할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남한 지형의 극복 불가, 특수부대 효과의 한계성,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휴전선을 돌파하더라도 곧 패배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반문하죠. 북한의 핵무기는 어쩌라고? 북한의 핵무기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 핵무기 있어서 어쩌라고? 자,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 북한의 핵무기는 어쩌라고? 관계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핵무기는 공격무기가 아니라 담보무기입니다. 자, 여러분, 재래식 무기를 미사일 한 방 팍 쏘았을 때 폭발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잖아, 그죠? 그런 광경을 보고 강대국이 약속 보고 너 임마 말 안 들을래? 가만 듣습니다. 근데 핵무기는 너 이 새끼 말 안 들으면 핵무기 쏜대. 아,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지. 그러면 약소국은 쏴라 첫 번째,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라고. 핵무기 쏜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왜? 저건 핵무기 못 쏴, 이런 인식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러시아가 아무리 핵무기 쏜대 해도 겁냅니까? 안 냅니다. 왜? 핵무기는 전쟁할 때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침략을 받아서 나의 국가가 존속할 수 없을 때 더디노가 쏜대 안보무기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사실상 전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자, 보십시오. 핵무기를 막아내는 방어 시스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 뭡니까? 킬체인이 뭡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쏘기 전에 북한의 핵기지를 타격해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킬체인이 되어 있어요. 자, 북한의 핵기지의 좌표를 따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프. 근데 이 고장이 잘 나. 어느 놈이 돈 떼먹고 부실한 걸 샀는지 고장이 잘 나는데 앞으로 좀 더 나은 무기가 들어오겠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군사위성입니다. 미국의 군사위성. 군사위성이 북한 전역을 돌면서 어느 지역에서 핵을 발사하는지 알아냅니다. 딱 알아내면은 어디에 있다 핵기지가 북한이 핵을 쏠락한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로 공격하죠. 첫째가 뭡니까? 타우러스 미사일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F-15에 양날개에 한 개씩 두 개를 장착합니다. 장착해서 이륙하는데요. 북한까지 가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왜? 사거리가 500km입니다. 자, 두 번째 북한의 핵기지를 알았을 때 사격할 수 있는 게 F-35 스텔스기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쏠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킬체인이 작동합니다. 킬체인이 작동하면 킬체인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몇 퍼센트 괴멸시키는가? 70에서 80% 괴멸시킵니다. 그러면 왜 100% 괴멸시키지 못하느냐? 바로 지하 갱도에 있는 핵기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뭡니까? 이동식 핵기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 갱도에 있는 핵기지하고 이동식 핵기지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될 때 그것을 방어하는 게 뭡니까?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어요. 이지스함 달린 SM-3입니다. 그죠? SM-3가 이게 커브 거리가 150에서 500km입니다. 150에서 500km입니다. 있어요. 이지스 체계에서 탐지 거리가 1000km고 90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해서 SM-3 블록 1B가 출격해서 남아있는 20-30%의 탄도미사일이 올 때 공중에서 폭파합니다. 그래서 제게 맨날 사람들이 물어요. 사드는 한다고. 사드는 한다고. 근데요, 사드의 영어 명칭부터 잘못됐어요. 맨날 신문 보면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합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이 아닙니다. 중고도 미사일입니다. 사드 영어 한번 보세요. 터미널 하이 알티튜드 에리어 디펜스입니다. 터미널이 뭡니까? 종말 단계입니다. 그죠? 종말, 제일 끝 종말. 그 다음에 하이, 종말 위에 알티튜드 방어 영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사드는
종말 바로 위에는 중고도입니다. 중고도 위에 고고도입니다. 이 SM3가 뭡니까? 고고도 미사일입니다. 이렇게 맞을 용어는 잘못되는데요. 이 사드는 사실상 무기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뭐냐면은 북한에서 핵무기를 쐈을 때요.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핵무기는 그대로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는 쏘면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우주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우주를 비행합니다. 우주를 비행하다가 어느 지점에 되면은 목표 지점으로 내려옵니다. 자, 북한에서 핵무기를 쐈을 때 가상을 해봤을 적에 우리나라에 오는 시간이 657초, 675초, 11분 25초 만에 서울에 투하되는데요. 이 675초 가운데 551초를 우주 비행합니다. 알겠습니까? 우주 비행하고 대기권 비행 시간은 124초입니다. 가상을 해봤을 적에 SM3는 70에서 500km 사이에서 288초간 요격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사드는 40에서 159도에서 45초간 요격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핵미사일이 발사돼가지고 우주로 가잖아요, 그죠? 우주에서 비행을 합니다. 비행을 하다가 턱 떨어질 때 있습니까? 턱 떨어질 때 요때 쏴야 돼요. 요때는 속도가 없잖아요, 그죠? 요때 쏘는 게 SM3입니다. 거기서부터 막 급강화합니다. 알겠습니까? 급강화가 밑에는 사실상 쏘아가 요격이 안 돼요. 아무 필요 없어요. 사드나 뭐 페어트리시나 머신이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요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완벽하지는, 자, 첫째, 핵무기를 걱정하지 말자. 왜? 핵무기는 공격무기가 아니라 담보무기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필체인과 뭡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조만간에 100% 갖추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전쟁 비용을 추산한 적이 있는데 6조 7천억 달러입니다. 6조 7천억 달러. 전쟁 비용의 3조 7천억 달러. 전후 복구 비용의 1조 달러. 통일 후 재건 비용의 2조 7천억 달러. 자, 여러분, 6조 7천억 달러 같으면 우리나라 예산의 20배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남북한이 전쟁 나면은 남한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쳐다가 통일하면 되지.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무력으로 북한을 통일한다면 6조 7천억 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0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남북한의 화해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를 해서 북한을 개방의 장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이 북한이란 것이 도와주고 경제가 발전하면 무기를 더 사가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그래서 북한을 끌어내서 잘 살게 만들되 남북한 간의 격차를 더욱더 버려서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북한이 감히 남한을 쳐다볼 수 없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평화 통일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입니다. 네, 조정해 주신 이재현 교수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현 한국통일재단 대구본부 대표님으로 계시고 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계십니다. 현 AKU 통일실천교수협의회 교수님이시고 제목은 아프간 사태가 통일 정책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